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내년도 예산 법정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오늘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인지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고요.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정부를 향해서 법외 노조 철회 그리고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삭발과 오체 투지로 청와대까지 행진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요구사항 해직 교사 이민숙 선생님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전염병 등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 지원 봉사를 하고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이 국경 없는 의사회가 영화제를 연답니다. 그래서 이 남수단에서 직접 봉사활동을 하고 오신 송경아 구호활동가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김원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과 함께하는 미디어 비평 이어지고요. 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지금 여야 대립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정 시한인 내일까지 처리가 될지 의문인데요. 자, 캐스팅 보트 쥐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 듣겠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오늘도 협상은 하고 있는 거죠? 예, 예결특위 간사들끼리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와 별도로 아주 핵심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끼리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까지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결국은 원내대표들 간의 협상 상황 또 결단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제 느낌에는 비관적입니다. 아주 한숨을 크게 쉬시네요. 제 질문에. 자, 국민의당은 지금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두 가지인데요. 지금 공무원 일자리 부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보전해준다고 하는 3조 원 이 두 가지 예산이 제일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 증원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왜요? 우선 지금 예산 추계가 정부에서 아주 주먹구구고 본인들 편리할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임기 5년 동안에 공무원 일자리 17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대략 지금 35조 원 정도 돈이 들겠다라고 추계를 하시거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한 번 임명되면 평균 재직 기간이 26년이고 퇴직을 한 다음에도 17년간 추가로 연금을 더 타갑니다. 예. 그러면 이게 공무원 임용이 5년이나 3년, 2년에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을 추계를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데,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자신들 임기 동안의 비용만 지금 추계를 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5년치만? 예.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 관점이나 이 생각을 좀 바꾸고 중장기적인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서 좀 다시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보면 역대 정부에서 매년 공무원이 증가되어 왔던 순증 숫자가 매년 2,000명 내지 3,000명입니다. 3,000명을 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17만 명이라면 5년이면 얼마입니까? 매년 한 3만 명, 2만 5천 내지 3만 명씩을 지금 증원을 해서 10배씩을 지금 증원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거의 나중에 가면 이게 지금 이제 추계를 해보면 적게는 한 320조, 많게는 530조까지 지금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실제 현장에서 정관영 앵커께서도 이게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공무원들 유학 갔다 와서 보직 못 받고 그냥 인공위성처럼 맨맨 도는 공무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중앙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원 1,000명, 2,000명 되는 지방자치단체 군청이나 구청에도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공무원이 50명에서 100명씩 되거든요. 그럼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좀 먼저 해라. 알겠습니다. 시골에 또 단적으로 예를 들어가 보면 시골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요새 시골에 이제 농촌에 인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골 중학교는 학생 수 60명인데 선생님하고 학교 교직원까지 해가지고 한 20명에서 25명이
20대 학교에 있거든요. 예. 그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체적인 국가 계획에 따라서 재배치를 하고 나서 증원 얘기를 해도 늦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선거 당시에 공약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너무 그냥 계획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들 관점입니다. 근데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점 담당자 이런 사람들 늘려야 한다는 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도 내걸었던 공약 아닌가요? 글쎄 그렇게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소방관 17만 명 늘리겠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규모의 차이가 있다. 그때 당시에 워딩을 제가 그대로 전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안전에 필요한 공직자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숫자는 확충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요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리겠다고 안철수 후보도 공약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17만 개 늘리겠다는 공약하고는 이게 본질이 초점이 다른 얘기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붙일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본질은 지금 현재의 이 공무원 증원이 실제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 지속 가능하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보조 3조 이거는 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보기에 이제 내년 최저임금이 지금 7,530원으로 16.4%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 아파트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서는 결국은 이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직원들을 많이 잘라낼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돈을 3조 원을 가지고 이제 긴급히 이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서 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령 지금 이제 정부 얘기가 3년 내로 이제 3, 4년 내로 이게 최저임금 10,000원대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내후년 최저임금은 8,000 얼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내년에 3조를 풀었는데 그러면 내후년에는 사실은 한 7조에서 8조를 풀어야 되거든요. 점점 늘어난다? 그 다음에는 한 11조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부 얘기로는 일단 1년간만 풀고 그 다음에는 안 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이 최저임금을 늘린 문제점을 딱 1년간만 어거지 단방 처방으로 지금 이걸 그냥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계적이지도 않고 국가의 재정 부담에도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어서 그 예산을 쓸 바에는 차라리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뭔가 조금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얘기고요. 그렇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건 유례도 없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 이 국민의당의 입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좋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양보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충선을 좀 찾자. 이런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 입장은 이게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고 국정 철학이다. 근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예산인데. 야당 당신네들이 무조건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데 그거를 부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도 못 물러선다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만 좀 절충해서 공무원 숫자를 조금만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의당은 동의해줄 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정 정도 지난번 추경 때도 사실은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이제 많이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사회복지사라든지 또 군 부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정도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수요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좀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적정하다고 보여지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은 동의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막무가내라면 협상에 관한 어떤 자세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막무가내다 이렇게 보신다? 네, 그렇습니다. 참 내일까지 쉽지 않겠네요. 그렇다면. 그래서 한숨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그냥 상정돼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거나 이럴 일은 없겠죠? 글쎄, 일단 지금 이제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주말에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요. 자기 지역 내려가지 말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24시간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엄명을 내린 상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대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근데 자동 상정돼서 표결에 그냥 바로 들어가면 국민의당 반대하면 부결되겠네요. 그런데 아마 이제 법률상으로는 이제 자동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의장께서 실제로 표결을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의장께서 최대한 아마 실제 표결에 들어가는 걸 좀 시간을 좀 늦추고 알겠습니다.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타협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부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표결 실시하지는 않겠죠. 네.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폐, 해고자 복직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2분의 해직교사들 기자회견 후에 삭발하고 오체 투지로 청와대까지 가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데요. 해직교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민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삭발하셨어요? 네. 아유, 추운데 오체 투지 직접 또 하셨고요. 네. 아이고. 언제 해고당하셨죠? 작년 1월 22일자니까 한 2년이 벌써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해고 사유는요? 정교조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압을 받으면서 예. 공문한장으로 이제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흔히 얘기해서 법의 노조가 되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정교조 법의 노조 탄압 과정에서 예. 정교조 지키겠다고 노조 활동 진행하겠다고 해서 해고가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교조 상근자셨죠? 예, 전임자라고. 전임자. 네, 노조 전임자. 그런데 네. 이제 이게 법의 노조니까 전임자 인정할 수 없다. 학교로 네. 돌아가라. 이런 맞습니다. 명령을 받았고 그걸 거부하신 거죠? 네. 당시에 4가지 후속 조치라는 걸 취했는데요. 예. 법의 노조 통보를 하면서 예. 그중에 하나가 전임 활동을 불허하는 거였고 예. 좀 뭐 단체 협약을 해지하는 거였고 예. 그다음에 저희 이제 사무실 지원 부분을 예.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였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고되신 분이 총 몇 명이죠? 작년에 34명의 전임자들이 해고됐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입장은 뭐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입장에 대해서요? 예. 이게 저희가 이미 설립된 노조가 노조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설립을 취소하는 것에 준하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문 한 장으로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공문 한 장으로 법의 노조가 되었기 때문에 예. 상위법에 없는 행정 조치라면 그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즉각 철회하면 되는 문제이거든요. 예. 근데 이 대법원 판단을 지켜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에 계신 분들도 뭐 법학자들이 많으시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그게 예.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 박근혜 정부에서 법의 노조가 된 이유가 뭐 청취자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전교조 법에 그 해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교원노조법에 의해서 정교조가 합법화가 되었는데요. 예. 그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하면 현재 교직에 있는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이 대단히 이제 악법입니다, 사실은. 예. 국제 기준에도 절대 맞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립된 노조를 더군다나 해고자가 몇 명 있다고 해서 예.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직원 노동조합 법은 따로 있고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해고자도 다 네,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유독 전교조만 지금 그 법에 의해서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제노동기구 등등에서도 그 법 바꾸라고 계속 하지 않나요? 네, 지속적으로 그 권고, 촉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법의 노조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권고가 있을 정도였고, 사실 매우 진행해서는 안 되는 알겠습니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즉각 철회만 하면 되는데 정부는 대법원 판단 기다려보겠다고 하면 그러면 전교조법을 개정하면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의지가 없습니까?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그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요. 정의당의 이정희 의원이 또 대표 발의해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2개의 법안이
교사 공무원의 그 노조할 권리, 해고자의 당연히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올라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진행할 의사가 안 보이네요. 그래요? 네. 아니,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임을 말끝마다 붙이는 정부 여당이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이 정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새 정부 들어서고 교육부나 노동부, 청와대와 계속 대화를 시도해 왔고요. 네. 한 20여 차례 공식, 비공식 만남도 있었고요. 네. 저희 요구도 잘 알고 있고 국제사회 요구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교조의 요구를 몰라서가 아니라 해결 의지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왜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정치적인 문제라는 워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당연히 교사 공무원에게 보장해야 될 노조할 권리이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그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네요. 정치적 문제라면 야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워딩 자체로는 그런 표현이었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보수적인 세력들이, 공격에 나설 거다라는 알겠습니다. 우려. 네. 그리고 반대가 예상되더라도 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야 하는데 의지조차 없다는 게 참 안타깝다. 이 말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교조 해직교사 이민숙 선생님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방부 장관하고 청와대 사이에 무슨 엇박자가 났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오늘 좀 큰 것 같아요. 뭐죠? 송영무 장관이 국회 출석을 했습니다. 네. 미국 해상봉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제안이 오면 참여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고 정했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야당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아직 공식 제안이 오지는 않았지만은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제안한 내용을 보고 회의를 했다. 제안이 오면 긍정적으로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한 이야기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해상 봉쇄,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은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정했다. 그렇죠. 맞다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정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의원들이 이 NSC 차원에서 논의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생각이냐 논의된 거냐는 거죠. 송 장관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다. 논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그렇죠. 이게 한 번 말실수가 아니라 몇 번 반복해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은 다르다고요? 그 직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 시간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조금 앞이에요. 해상봉쇄 관련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백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럼 송 장관이 말한 거하고 청와대 말은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네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에서도 언급된 바가 없다. 그리고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바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자, 청와대하고 송 장관 말이 일치하는 부분하고 어긋나는 부분을 짚어보죠. 일치하는 부분은 아직 제안이 없었다는 거죠. 공식 제안은 없었다. 어긋나는 부분은 송 장관은 우리 내부에서 논의해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아니 논의 자체를 안 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자, 이런 부분은요. 사실관계가 있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말느냐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해상봉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팩트지 않습니까? 국무장관, 대통령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그럼 우리는 내부적으로 빨리빨리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근데 미국에서 공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공식 제안 오기 전에 내부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영향이냐 저런 영향이냐를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미국이 아무 제안도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는 오면 바로 하겠다.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 이건 전혀 전략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해상봉쇄가 옳냐 그러냐 하고 또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또 만에 하나 내부적으로 미리 사전 검토를 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정했다 손 치더라도 발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이 이른바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송 장관은 왜 이랬을까요?
글쎄요. 참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 판단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뭐 우리도 자체 핵무장 등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국당에서 많이 하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홍 장관은 지향점이 저와 같다. 뭐라고요? 지향점이 저와 같다. 예, 맞장구를 쳤어요. 이것은 뭐 저는 개인적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회에 나온 국방장관은 개인적 생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자체 핵무장 반대 아닙니까? 그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지향점이 저와 같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전에도 이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경고를 받은 바가 몇 번이 있고, 뭐 최근에 JSA 가가지고 발언과 뭐 여자 뭐 치마는 짧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했다도 사과하고 그랬거든요. 예. 말로 설화가 많은데 그 앞에 설화들은 말 그대로 이제 말실수 뭐 이런 거의 측면이라면은 이것은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아주 큰 좀 혼란에 빠뜨리는 것 아닌가. 그렇죠. 좀 빨리 뭔가 바로 잡든지 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 차원에서 이거는 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안 네. 터진 거네요. 여권 내는 부글부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이요. 네, 한국 축구의 운명의 날이 5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0시부터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월드컵 조 추첨이 시작되는데요. 본선 진출 32개 국가 중에 순위대로 8개 국가씩 1번에서 4번 포트에 들어가는데 이 뒤에서 두 번째인 우리나라는 4번 포트에 속합니다. 예. 이렇게 구성된 4개의 포트에서 같은 대륙을 제외한 한 팀씩 뽑아 총 8개의 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최약체팀에 속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추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에 속하면 제일 좋고 어떤 조에 속하면 제일 나쁜 겁니까? 예, 만약 1포트에선 한일 월드컵 때 이겼던 폴란드, 2포트에선 1010만국 끝에 진출한 페루, 3포트에선 월드컵에 처음 진출하는 아이슬란드와 한 조가 되는 것이 그나마 최상의 상대로 꼽힙니다. 예. 하지만 1포트에서 독일이나 브라질, 2포트에서 스페인, 3포트에서 덴마크나 스웨덴을 만나면 말 그대로 죽음의 조에 속합니다. 예. 죽음의 조만은 피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예, 오늘 오후 쇼미더머니가 실시간 검색어에 급상승했습니다. 이 케이블 방송에서 했던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떠올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플랜 다스의 개라고 불리는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의 홈페이지 주소더라고요. 플랜 다스의 개요? 예, 그 네로와 파투라 씨가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은 아니고요. 예, 발음은 비슷한데 강아지, 개가 아닌 여의 개로 다스라는 회사의 주인을 찾기 위한 플랜이고 이 모임을 개라고 부른다는 것에서 플랜 다스의 개가 됐습니다. 아, 플랜 다스의 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파헤치기 위한 대국민 프로젝트로 부정한 축제에 대한 국고 환수의 정당성을 100만 서명운동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쇼미더머니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 장애가 나타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재밌네요. 자, 다음 소식은? 예. 이 다사다난하던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벌써 연말인 12월이 됐구나 실감하게 하는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자선냄비 종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오랜 겨울이 또 유난히 빨리 찾아왔죠.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31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이웃들의 따뜻한 정성이 많이 모이길 바랍니다. 네. 또 하나 연말을 알려주는 소식은 뭐죠? 예, 연말이라 벌써부터 송년회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부터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시작됩니다. 예. 시간은 주로 새벽 2시부터 6시까지고 20-30분마다 자리를 옮기면서 단속을 벌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동승자 등 방조범 등 처벌을 강화한다니 조심 또 조심이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이 또 밤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과 낮에도 불시에 단속을 한다니까 이 술을 단 한 잔이라도 입에 댔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국경 없는 영화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제인도주의 의료지원단체죠. 국경 없는 의사회의 활동 상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모아서 상영하는 영화제가 바로 국경 없는 영화제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신촌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한국인 구호 활동가들이 직접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오늘 초대석 코너에 활동가 한 분을 직접 모셨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의 송경아 구호 활동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경아라고 합니다. 간호사시죠? 네, 간호사입니다. 언제부터 여기 활동하셨어요? 네, 2016년부터 활동을 했고요. 작년? 네, 작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 따고 다른 병원에 근무하시다가 이제 일로 옮기신 거예요? 네. 다른 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하다가 국경 없는 의사회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옮기게 되셨어요? 오래 전부터 꿈꿔왔던 거기도 하고 해서 오랜동안 고민하다가 제가 지원을 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네. 더 좀 남을 위해 더 봉사해야 되겠다? 네, 일단 계기는 제가 20살 때 인도로 배낭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 그 거리에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 하게 됐고 네네. 그때부터 좀 이제 대학생 때 뭐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여했었고. 알겠습니다. 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언제 만들어졌죠? 네, 국경 없는 의사회는 1971년도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졌고요. 의사와 언론인들이 함께 설립해서 현재 46년째 활동 중입니다. 그럼 각 나라에 지부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각 나라에 지부가 있고요. 현재 28개 나라의 사무소가 배치되어 있고 한국도 그 사무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들이 네.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는 국제인도주의 의료구호 단체고요. 이제 의료 지원의 부족이라던가 뭐 무력 분재,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긴급구호 활동을 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구호? 네, 주로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아 활동가는 그러면 2016년 작년부터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네, 저는 2번의 미션을 다녀왔는데요. 남수단에서 다 모두. 남수단? 네. 남수단. 어떤 일이 있었던 곳이죠? 네, 남수단은 2011년도에 이제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신생 국가고요. 독립한 후에도 2013년도에 이제 내전이 계속 발생을 해서 내전. 네, 계속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전투 중이에요? 네, 지금도 내전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한 지역도 있고요. 또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 또 안전한 지역도 있고요. 송경아 활동가 갔던 지역은 막 교전이 벌어지는 거긴 아니었습니까? 뭐 교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은 아니었지만 뭐 전방 한 20km 이내에서는 교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다치고 부상당하고 이런 사람들 치료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2번의 미션이라고 했는데 2번 다 남수단을 갔다 오신 거죠? 한 번 가면 몇 개월씩 있어요? 첫 번째 갔던 것은 9개월 정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 뭐 숙소나 이런 건 좀 괜찮습니까? 어때요? 일단 생활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제일 불편했던 거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다? 네, 먹을 게 없어서 일단 뭐 시장에 나가더라도 구할 수 있는 식량들이 없어서 저희는 이제 비행기로 한 2주에 한 번씩 계속 식량을 보급받는 아이고. 그런 상태로 지냈었고. 네, 날씨도 굉장히 덥죠? 네, 날씨도 굉장히 덥고 에어컨이나 이런 시설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더운 것들을 견뎌내면서 활동해야 되는 것들이. 벌레도 많죠? 벌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우기 때가 시작이 되면 이제 온갖 벌레들이 한국에서 전혀 보지도 못한 온갖 벌레들이 다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그런 벌레들이 이제 방 안으로도 막 들어와서 저녁에는 불도 못 켜놓고 활동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화장실은 이제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참. 그 의료 시설들은 그나마 좀 있어요. 어때요? 의료 시설. 가져갑니까? 여기서 갈 때 아예?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프로젝트면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물품들을 다 받고요. 뭐 보통 원래 이제 일반 병원 남수단에 있는 병원들을 가보면 뭐 갇혀 있는 시설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치료할 약품조차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9개월씩, 6개월씩 가 계실 때 몇 명 정도가 함께 한 팀을 이뤄서 가게 되는 겁니까? 이건 이제 프로젝트별로 좀 다른데요. 첫 번째 갔던 데는 좀 큰 미션 중에 하나라서 거의 한 20명.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막 넘쳐나고 응급 미션으로 바뀔 때는 30명까지도 늘어났었던 이렇게 큰 프로젝트고요. 두 번째 갔던 데는 조금 작은 미션이어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아까 벌레 얘기 나왔는데 말라리아 이런 게 또 위험하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말라리아는 이제 남수단에서는 매년 우기 때마다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한 6월부터 10월 정도까지 이제 우기철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되면 모기 수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환자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저희 의료 지원을 같이 하는 현지 직원들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병가를 며칠씩 내고 또 혹은 심하면 입원까지 하고 예. 그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 환자를 치료하는 보호자조차도 말라리아로 쓰러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거의 우기철에는 병원에 방문하는 80% 이상이 말라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은 없습니까? 네, 의료진들도 현지 직원들도 그러니까 국경의사회 소속돼서 소속된 이제 활동가들은 말라리아 예방약을 꾸준히 먹습니다. 계속. 예. 네. 따로 뭐 백신이나 예방 주사가 아직 발명되지 않아서 네. 가게 되면 여러 나라에서 온 의료진하고 함께 협업하는 거죠? 네.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네, 함께 치료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 생활 하시다가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해서 국경의사회 소속으로 가셨는데 가서 그 벌레에 뜯기고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월급은 그래도 받습니까? 네. 월급은 받고요. 조금이나 이지만 네 받긴 받습니다. 기존에 간호사 재직 시절에 받던 것보다 적게 받는 거죠? 네, 조금 덜 적게 받습니다. 그 고생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해 나가세요? 일단은 뭐 한국 병원에서 일할 때도 뭐 보람 있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었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요. 네네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요. 네. 그 현지에 나갔을 때 그 느끼는 보람은 더 이렇게 뭐랄까 저한테는 더 크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며칠씩 한 2, 3일씩 총에 맞아도 걸어서 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서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게는 좀 가슴 뿌듯하고 보람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국경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일하게 된 이후로 본인 스스로 좀 내가 뭐가 좀 달라졌다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제 처음에 남수단에서 딱 내렸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아직도 좀 약간 생생한 편인데 되게 황량함 그리고 배고픔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제가 한국에 딱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처음 딱 느껴졌던 거는 내가 한국에 참 태어나서 다행이다. 네, 참 감사하다라는 예.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각종 뭐 총상, 부상도 있고 질병도 있겠으나 못 먹어서 병에 걸리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많죠, 남수단에. 네, 일단은 기근이 좀 심한 상태여가지고 제가 갔던 그 마이오미란 두 번째 갔던 마이오미란 곳도 유니티 주에 속하는데요. 올해 초에 기근으로 선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세 미만 아동의 30% 이상이 급성 영양실조일 때 이런 기근이 선포가 되는데요. 네. 제가 갔을 때도 이제 급성 영양실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피딩 센터들이 이제 치료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이 곳곳에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국경없는 의사회에 소속돼서 활동하시는 의사 간호사가 총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됩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16명 정도가 작년에 16명. 파견을 다녀왔고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 풀에 속한 스태프들은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이 일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디 취직해서 일하다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미션 하러 가실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 저도 나갈 때 간호사 그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다시 뭐 짧게 일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음은 계속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계속 국경의사회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있고요.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뭐 이렇게 의료 혜택을 받지는 않는다고 되게 많이 느껴서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시켜 나가고 좀 꾸준히 노력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공부도 좀 더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 활동하시는 의료진 분들은 손경아 씨처럼 계속해서 이 일만 좀 전업적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생업도 하다가 어쩌다 한번 미션에 참여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어때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1년, 2년, 뭐 몇 개월, 짧게는 몇 개월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또 미션이 나면 그렇게 또 파견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생활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고마운 분들이고 앞으로 전업적으로 이것만 하시겠다는 손경아 씨는 더 고마운 분이시네요. 네. 근데 국경 없는 영화제라는 게 있다고요? 네. 국경 없는 영화제는 오늘 밤 7시 반부터 그 개막식이 열리는데요.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리고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3일간 총 진행이 되고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과 그리고 인도 구호 단체에 관한 그런 영화제 4편을 준비해서 다큐멘터리 영화 4편? 네, 4편을 준비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처음입니까? 네, 올해가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영화들이 상영됩니까? 네, 총 4편의 영화가 있는데요. 위험한 곳으로 더 가까이라는 영화는 이제 무력 분쟁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폭력의 표적이 되어 위협을 당할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딜레마를 나타내는. 의료진들도 폭력의 위협이 된다. 네, 의료진들도 폭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그리고요. 예. 그런 딜레마를 나타내는 영화고요. 그리고 피 속의 혈투는 1996년 이후로 저가의 그 HIV 에이즈 의약품이 아프리카와 남반구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서양 제약회사들의 정부들이 지속해온 행위들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서양 제약회사들이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어떤 횡포, 그걸 고발하는 영화군요. 네. 또요. 그리고 어플릭션은 이제 라이베리아랑 시에라리온, 기니에서 촬영된 영화고요. 에볼라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에볼라 바이러스. 네, 그 세계국을 따라서 나타낸 영화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빙 인 이머전시는 이제 라이베리아랑 콩고 민주공화국 전쟁지대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인의 의사를 따라가면서 전쟁. 예, 실제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들을 그 스태프들의 활동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상영 후에 그 관람하러 오신 분들한테 우리 손경호 활동가 같으신 분들이 직접 대화를 나누는 코너도 있다고요? 네, 각 영화 후에는요, 그 현장 활동가들과 함께 토크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있고요. 저도 12월 3일 날 리빙 인 이머전시 후에 함께 만나뵐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리고 국경 없는 영화제 우리가 좀 관심 갖고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손경아 씨 같이 훌륭하신 분들한테 크게 박수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손경아 구호 활동가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 실습, 이것을 전면 폐지하기로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 반짝이는 불빛을 따라 떠났던 길. 언제까지 사람이 죽어야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관심도 짱짱 가져주시면서 고쳐나가지 않는 게 후배들이 취업한다고 응원해달라고 할 때 응원을 해주는 게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다른 길을 찾고 있는데 주위에서 죽어나간다면 제가 그때 응원해준 게 너무 험한 세상에서 남도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운영 방식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을 전면 적용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올해 8월부터 이 직업계고등학교 현장 실습을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방안, 이게 계속 추진이 되어 왔는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계속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좀 확 이제 일정을 당겨서 내년부터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 실습은 전면 폐지하고 학습 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만 허용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게 이제 일선에서도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우수 현장 실습 기업의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을 하고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 또 현재 현장 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전수점검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실습생을 바로 학교로 돌려보내도록 즉시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이 됩니다. 또 학생들이 안전을 위협받거나 인권 침해가 이뤄지는 경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 상담센터 이것도 설치 운영된다고 하네요. 예. 근데 직업계고등학교는 그렇게 현장 실습을 시켜가지고 그 곧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해서 그 취업률이 높아야 그 직업계고등학교의 성과가 높은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행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내놓은 방안을 보면 지금 이제 그 교육청이 취업률을 학교 평가 지표 이걸로 점수화해서 각종 예산 배정 등에 활용하는 체제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는 지금 취업률을 양적인 측면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고용 안정성 등의 어떤 취업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 취업률 조사 이것을 이제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예.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런 조사를 가능하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 지금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책을 현실에 적용할 경우에 여전히 이제 한계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선 학교가 양질의 현장 실습 업체를 직접 발굴하고 또 업체의 부당노동 행위 등을 점검을 해야 된다. 이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대신 정부가 업체를 좀 발굴하고 지도 감독하는 등의 적극적 역할을 더 맡아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순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진 북한군을 구해낸 JSA 한미 양국군 장병과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청와대로 초청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예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에 미루나무를 제거하는 작전에 투입됐던 경험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하면서 권영한 소령, 송승현 상사, 노영수 중사 등을 치하하는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 참석한 이국종 교수는 이 소령 계급장이 달린 해군 정복을 입고 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증외상센터의 중요성에 공감을 하면서 1차적 외상 치료만이 아니라 환자의 트라우마까지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명예 해군 소령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아덴만 그 사건 때 해군 대위로 이렇게 명예 임명이 됐는데 이번에 또 소령으로 진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하. 자, 그 사건이 JSA에서 벌어진 것인 만큼 한미동맹에 대한 언급도 있었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단순히 문서로 맺은 동맹이 아니라 피로 맺은 동맹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에도 JSA에 함께 갈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국종 교수도 유사시에 외상센터를 축으로 해서 한미 그리고 민관군 협력 등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국민에게 알리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발언을 또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일정은 그래서 단지 외상센터 문제 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지금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외교안보적 메시지를 또 분명히 하는 이런 효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 그 외상센터 관련 예산은 국회가 증액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산안 자체는 합의가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공통정책 과제를 우선 놓고 여야가 증액 관련 논의를 했는데 일부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 있고 여기에 권역 외상센터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는 의사, 간호사 인건비 지원 그리고 수도권에 헬기 한 대를 도입하는 그런 예산 이게 총 212억 원 정도 늘리는 방안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기획재정부까지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권역외상센터의 내년 예산은 한 612억 원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산안 합의가 빨리 돼서 이런 중요한 대목에서 성과가 빨리 있었으면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스튜어드십 코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고객의 돈을 맡아서 관리한다는 개념 이것을 중심으로 한 어떤 주주권 행사 지침 또는 모범 규범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이 국민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에게 이것을 투명하게 보고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예.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 회의에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세계적 흐름이다라면서 도입을 공식화했는데요. 본격적인 도입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연금이 주주권, 의결권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그동안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되어온 부분인데요. 과거 정부에서도 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 계속 논란이 되어온 바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곽순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 이 국민연금 의결권의 강화 이걸 주장했다가 여론의 반발 때문에 물러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일을 두고서 비난 여론이 일게 돼서 이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작년 12월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투자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책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뭐 이런 의미에서 방향은 좋은데, 근데 이제 관치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뭐 연금 사회주의 이런 얘기까지 지금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활용해서 이 상장사 경영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오늘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내용 중에는 기금운용위원회 보좌기구로 사회책임 투자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었는데요. 즉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에는 이 기금 투자를 제한하거나 투자 변경을 권고하는 역할을 이 기구가 한다는 거죠. 예. 이 대목에서 이제 같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또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국민연금이 국민은행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표결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란이 벌어진 바가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일단 박노부 장관은 이 관치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더라도 적용 범위와 대상은 아주 제한적일 것이다라면서 좀 논란을 경계하는 이런 모습 보였는데요. 오히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이 결국 이런 뭐 성과에서도 이 불리한 그런 점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노동이사제 도입 같은 문제도 결국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 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의 3자가 합자해서 만든 해피파트너즈가 출범했다고 하는데요. 이 해피파트너즈는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시정 공고를 이 파리바게뜨가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의 전체의 70%가 본사의 직접 고용에 반대하면서 해피파트너즈에 고용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도 밝히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파리바게뜨가 정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내야 할 과태료가 애초에 한 530억 원 수준에서 전체 30% 수준인 160억 원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정 지시의 기한이 5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되도록이면 모든 제빵기사들이 해피파트너즈 고용에 동의할 것을 기대한다라는 게 지금 파리바게뜨 측의 입장입니다. 제빵기사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해피파트너즈로 고용되는 걸 동의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 동의서를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직접 예. 고용을 포기하고 해피파트너즈의 고용을 원한다. 이런 내용의 이 서명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 고용노동부의 좀 판단이 필요한 대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파리바게뜨 노조 등은 관리자가 동의서에 사인할 것을 제빵기사들에게 종용을 하고 바로 옆에 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또 해피파트너즈의 사업 목적을 보면은 인력공급업, 용역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애초에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는 불법 파견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를 만든 건 역시 불법적 구조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게 또 노조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조 측은 자신들이 모은 제빵기사들의 직접 고용 포기각서에 철해서 이걸 본사에 제출하는 이런 이제 행사도 가졌는데요. 그래요? 파리바게뜨는 또 고용노동부 시정 지시에 대한 소송 역시도 같이 진행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좀 꼼수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단 이 노조 주장은 거의 그런 것이고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겨울아이 수지가 부릅니다. 한 주간 언론의 동향을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방송에서의 어린이 보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본다고요? 네네.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특별히 시의성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민원연 모니터에서는요. 국정원 개혁의 개혁 방안 내놓은 거 그리고 건설 노조 집회 등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모니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제가 평소 미디어 포커스에서 여러 번 지적했고 대체로 보수 진보 매체별로 차이가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은요. 모든 언론이 비슷하게 하는 행태, 그야말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행태인데 이게 과연 이대로 계속 관행이 이어지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어린이 인권을 제대로 지금 보호하고 있는가 방송이 네,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문제제기 차원에서 TV조선의 보도 하나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보도인데요? TV조선이 11월
26일 날 보도한 건데요. 낯뜨거운 모텔촌의 어린이 놀이터라는 보도입니다. 이런 뭐 보도 많이 있죠. 네. 예. 어린이 놀이터 주변 모텔 등 그 숙박업소나 유흥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터 근처에 이런 업소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보도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문제 지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이 보도가 정작 어린이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부적절한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터뷰인데요? 문제의 장면은 어린이 놀이터의 풍경을 이야기한 뒤에 시작이 되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지자 공원 바로 뒤편에서 네온사인이 반짝거립니다. 아이들이 공원을 나서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건 바로 이런 모텔촌입니다. 낯뜨거운 문구에 유흥주점도 보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사이에 예. 화면에는 아가씨 30명 대기 등의 문구가 적힌 유흥주점 간판을 비춘 자료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노래주점 간판과 유흥과 풍경을 배경으로 깐 뒤에 그 옆에 별도의 작은 화면으로요. 시끄럽고 신경 쓰여요. 문 열리는 소리도 신경 쓰이고라는 어린이의 인터뷰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가 모텔촌에 대해서 물어서 한 대답인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어린이의 실명, 그러니까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됐고요. 어린이의 실명, 학교, 학년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시를 해서 방송에 그래요? 나갔습니다. 과연 그런 인터뷰가 꼭 필요할까요? 그렇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활동가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인터뷰가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 기자가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를 향해서 유흥가가 놀이터 근처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 드니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어린이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부적절합니다. 만약 어린이가 질문의 의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라고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기자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아하. 그리고 반대로 어린이가 너무 성숙한 답변을 내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방송에 내는 것이 또 적절한지도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인이 그냥 판단해서 이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는 것이 적절하지 어린이의 느낌을 굳이 묻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 어린이 인터뷰는 해가 진 저녁 시간 그러니까 밤 시간대로 보이는 그 시간에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예. 이 시간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에게 접근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름과 학년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얼굴을 그대로 공개한 TV조선 기자가 과연 인터뷰 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구했을지 의문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방송을 본 부모님이 이 화면을 만약에 봤다면 짐짓 놀라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불쾌감을 호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여 보호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어린이 신상정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름, 학년, 학교 모두 공개한 것은 매우 부주의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실제 이 보도에서는요. 대학가에 자리 잡은 또 다른 어린이공을 취재하면서 어린이가 아닌 어른의 그러니까 인근 주민의 인터뷰를 담습니다. 너무 여기 모텔 이런 게 많아서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걱정이 많이 돼요라는 발언을 담았거든요. 성인으로, 네. 성인 인터뷰로. 예, 이 정도 인터뷰만으로 기자의 문제의식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데 예. 굳이 불필요하게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다 공개한 것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 방송심의 규정에 어린이 네.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죠? 네. 우리 방송심의 규정에는 방송의 어린이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안보다 관련 내용이 많아요. 방송심의 규정 제6절에 어린이 청소년 보호라는 조항이 따로 있고요. 예. 이 6절 안에 43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 함양 조항이 있는데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 말고도 수용 수준, 출연,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방송, 생명의 존중, 성표현, 재연, 연출 그리고 유료 서비스 관련해서도 모두 어린이 관련한 주의사항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예. 이처럼 어린이와 관련된 유의사항이 많은 것은 그만큼 방송이 어린이에게 고스란히 노출된다. 그렇죠. 무방비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방송에서 잘못 그려질 경우 그 피해가 정말 오래 간다는 것도 감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네. 많은 방송 제작자들이 어린이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야말로 방송 그림을 만드는 데 급급한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관행이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심의 규정을 쭉 몇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네. 아까 김원경 처장이
과연 그 어린이 인터뷰하기 전에 보호자 동의를 구했을까요? 라고 물었잖아요. 네네.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 같은 건 없어요? 예, 방송 심의 규정에는요. 이런 보통의 인터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심의 규정 제45조 출연이란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방송은 범죄 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는 보호자, 법정 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어린이일 경우만? 네. 그러니까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은 다른 어린이의 경우에는 꼭 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는 거죠. 없네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들었다고 평가해도 될 만한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와 다르게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2장 방송 제작 실무 지침 중에서 어린이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보호자의 동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와 인터뷰하기 전에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어린이는 어릴수록 자신의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어렵고 다루는 주제가 민감할수록 자신의 의사와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모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 만일 어린이가 수업 중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면 학교 측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KBS에서는 자체 그 기자와 PD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여기 영향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제작자는 어린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가족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이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항시 방송에 노출되어 있고 무비판적으로 방송의 내용을 수용하기 쉽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KBS 제작 가이드라인이 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KBS뿐 아니라 거의 모든 방송사가 이런 조항을 거의 모르거나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만들어라. 네. 이런 거죠. 네네. 그 똑같은 예로,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인터뷰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번 지진 관련된 그 재난 보도에서도 불필요한 어린이 인터뷰했다고 지적했던데요. 민원연의 보고서에 보니까. 예, 저희가 최근 발표한 포항 지진 관련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보고서는 어린이뿐 아니라 이재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뭐냐면 이 추운 날씨에 집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대피소에서 한대짬을 자고 뭐 컵라면 같은 것을 드시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카메라가 이들을 너무 가까이 계속 폭력적으로 들이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했거든요. 예. 방송심의 규정과 재난보도준칙에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방송심의 규정 제3절의 2항에 보면 방송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나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은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음성, 영상 등을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거나 방송에 대한 피해자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공개로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방송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난 세월호 때요. 굉장히 재난보도 준칙이 없어서 문제다라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월호 이후에 2014년 9월 16일에 한국신문협회, 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재난보도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예. 이 준칙에 보면요. 15조 선정적 보도 지향이란 조항에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도 자제한다. 네. 그리고 18조의 피해자 보호 조항이 있는데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하고요.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미성년자 취재 조항이 있는데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취재를 하지
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네. 하지 않는다? 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조치를 이번 포항 지진에서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송이 그랬습니까? 일단 MBC의 11월 20일 여진 공포 속 첫 등교 이재민 막막이라는 보도 속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학생들이 친구들 표정이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건물이 무너지면 친구들이랑 다쳐서 못 나올까 봐 등의 인터뷰를 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아하.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꼭 이런 장면이 필요했던가 묻고 싶고요. MBC는 이런 어린이 인터뷰에서 모두 얼굴을 그대로 노출을 했습니다. 모자이크 없이. 네. 예. JTBC는 11월 20일 초등학생 마음에 남은 지진이라는 보도에서 아이들에게 지진은 공포 그 자체였다면서 불안감을 표하는 초등학생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네. SBS는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어린이들 지진 트라우마라는 21일 보도에서 어린이들의 인터뷰를 담긴 했지만 최소한 해당 아동의 얼굴을 블러 처리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네. 이런 보도 중에선 TV조선이 오히려 좋은 보도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예, 네. TV조선은 학교 가기 겁나요. 첫 등교 불안이라는 20일 보도에서 학부모와 학교 교장 등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TV조선 보도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진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안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어린이 인터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예.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라는 것을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언론에서 어린이 인권 관련해서 부적절한 보도를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인권 관련 모니터에 관심이 많아서 좀 많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찾아봤습니다. 예.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하도 기억에 남아서 지적을 해보면 2001년 7월에요. KBS와 SBS에서 저녁 종합뉴스에서 충북 진천의 한 하천에서 물장난을 하다가 깊은 곳에 빠진 친구를 근처에서 놀던 그 초등학생 3학년들이 구해낸 사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놀이 하다가 친구들이 물에 빠졌는데 친구들이 구한 거예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두 방송사는 죽음의 문턱을 넘은 2명의 어린이들과 이를 구조한 어린이들을 직접 사고 현장에 세워놓고 사고 장면을 재현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사고 장면을 재현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구했는지를 재현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띠처럼 이렇게 손을 잡고 물에 들어가서 구했거든요. 예. 특히 SBS는 구조된 두 어린이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고요. 얼굴을 클로즈업한 채 인터뷰를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조된 어린이는 아주 어리다 보니까 그때는 그 카메라가 온 게 매우 신기했는지 그냥 막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한 명은 구조가 되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요? 네. 그래서 눈앞에서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그 바라봐야 했던 어린이들의 상처와 충격을 무시한 채 이런 취재를 했다는 것에 아이고, 대해서 예. 매우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인 취재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보양보해서 전원을 다 구조했다면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참 대견스러운 일이니까. 예, 예. 그런데 희생자가 있는데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요. 정말 납득하기 어렵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06년 5월 5일에 어린이날이었는데 에어쇼 도중 사고로 공군 특수비행팀의 김모 대위가 탄 비행기가 추락 폭발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 보도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SBS 에어쇼 항공기 한 대 추락이라는 보도에서요. 13살 어린이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인터뷰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날다가 비행기가 내려가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떨어지더니 추락하면서 불이 번지더니라는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 다른 방송사는 모두 이 인터뷰를 성인이 하거든요. 예. 사고로 사람이 죽는 것을 직접 본 아이거든요. 그럴 때는 굳이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와 비슷하게 실제 학교에서 사고로 어떤 어머니가 떨어져서 이제 소방훈련하다 떨어져서 죽는 장면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경우에도 예전에 그냥 어린이의 인터뷰를 바로 실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충격적인 상황을 벌어졌을 때는 어린이에게 그 상황을 기억해서 설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터뷰는 하지 말기를 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단순 어린이뿐 아니라 장애아 관련된 인터뷰는 더 심각합니다. 장애아를 돕는다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에서 장애아나 또는 빈곤에 대해서 부적절한 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것은 2006년 SBS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요. 네. 성미의 은행나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방송이 있었는데 여기서 13살 장애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린이가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어린이였고요. 배를 이용해서 밀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학교 생활도 하지 못하는데 이 어린이가 혼자서 숙제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얼굴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위에서 큰 탑 앵글로 그 어린이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모습을 계속 잡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침대에 손을 대어 힘들게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엉덩이 쪽에서 화면을 잡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의 장애 상태를 부각하는 화면을 만듭니다. 예. 가장 충격적인 건 할머니가 어린이가 이제 집이 너무 불편하게 생겨서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양동이에 대소변을 이 아이가 이제 보는 상황인데 네. 그것을 할머니가 치우면서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때 그래도 13살 숙녀에겐 언제나 창피한 순간이다라는 나레이션이 나오고요. 침대에 팔 위로 얼굴을 파묻고 창피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이가 이러한 모습이 창피해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예. 아이가 엉엉 우는 장면에서조차 엉덩이 부분을 잡아서 보여주는 이런 화면을 연출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리 아이를 돕는 장애아를 돕는 방송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장애를 부각하고 아이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방송은 적절치 않다. 그렇죠. 말로만 어린이 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아예 제작 과정에서부터 각종 사건 사고 보도에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어린이 인권을 생각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차제의 모든 방송국들이 한번 이 어린이를 어떻게 취재하고 보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사자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주말에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요. 네. 자기 지역 내려가지 말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24시간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엄명을 내린 상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대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근데 자동 상정돼서 표결에 그냥 바로 들어가면 국민의당 반대하면 부결되겠네요. 그런데 아마 이제 법률상으로는 이제 자동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장께서 실제로 표결을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의장께서 최대한 아마 실제 표결에 들어가는 걸 좀 시간을 좀 늦추고 알겠습니다.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타협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부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표결 실시하지는 않겠죠. 네.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폐, 해고자 복직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2분의 해직 교사들 기자회견 후에 삭발하고 오체 투지로 청와대까지 가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데요. 해직 교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민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삭발하셨어요? 네. 아유, 추운데 오체 투지 직접 또 하셨고요. 네. 아이고. 언제 해고당하셨죠? 작년 1월 22일자니까 한 2년이 벌써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해고 사유는요? 정교조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압을 받으면서 공문한장으로 이제 노조로 보지 않겠다라는 흔히 얘기해서 법의 노조가 되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정교조 법의 노조 탄압 과정에서 정교조 지키겠다고 노조 활동 진행하겠다고 해서 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교조 상근자셨죠? 예, 전임자라고. 전임자. 네, 노조 전임자. 그런데 이제 이게 법의 노조니까 전임자 인정할 수 없다. 학교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받았고 그걸 거부하신 거죠? 네. 당시에 4가지 후속 조치라는 걸 취했는데요. 법의 노조 통보를 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전임 활동을 불허하는 거였고 좀 뭐 단체 협약을 해지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사무실 지원 부분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였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고되신 분이 총 몇 명이죠? 작년에 34명의 전임자들이 해고됐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입장은 뭐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입장에 대해서요?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이미 설립된 노조가 노조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설립을 취소하는 것에 준하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공문 한 장으로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공문 한 장으로 법의 노조가 되었기 때문에 예. 상위법에 없는 행정 조치라면 그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즉각 철회하면 되는 문제이거든요. 예. 근데 이 대법원 판단을 지켜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에 계신 분들도 뭐 법학자들이 많으시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그게 예.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 박근혜 정부에서 법의 노조가 된 이유가 뭐 청취자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정교조 법에 그 해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교원 노조법에 의해서 정교조가 합법화가 되었는데요. 예. 그 교원 노조법 2조에 의하면 현재 교직에 있는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이 대단히 이제 악법입니다, 사실은. 예, 예. 국제 기준에도 절대 맞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립된 노조를 더군다나 해고자가 몇 명 있다고 해서 예.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직원 노동조합 법은 따로 있고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해고자도 다 네,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유독 정교조만 지금 그 법에 의해서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제노동기구 등등에서도 그 법 바꾸라고 계속 하지 않나요? 네, 지속적으로 뭐 그 권고, 촉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법의 노조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권고가 있을 정도였고, 사실 매우 진행해서는 안 되는 알겠습니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즉각 철회만 하면 되는데 정부는 대법원 판단 기다려보겠다고 하면 그러면 정교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내년도 예산 법정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오늘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인지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고요.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정부를 향해서 법의 노조 철회 그리고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삭발과 오체 투지로 청와대까지 행진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요구사항 해직교사 이민숙 선생님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전염병 등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 지원 봉사를 하고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이 국경 없는 의사회가 영화제를 연답니다. 그래서 이 남수단에서 직접 봉사활동을 하고 오신 송경아 구호활동가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김원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과 함께하는 미디어 비평 이어지고요. 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지금 여야 대립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정 시한이 내일까지 처리가 될지 의문인데요. 자, 캐스팅 보트 쥐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 듣겠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오늘도 협상은 하고 있는 거죠? 예, 예결특위 간사들끼리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와 별도로 아주 핵심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끼리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까지 뭐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결국은 원내대표들 간의 협상 상황 또 결단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제 느낌에는 비관적입니다. 아주 한숨을 크게 쉬시네요. 제 질문에. 자, 국민의당은 지금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두 가지인데요. 지금 공무원 일자리 부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보전해준다고 하는 3조 원 이 두 가지 예산이 제일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 증원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왜요? 우선 지금 예산 추계가 정부에서 아주 주먹구구고 본인들 편리할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임기 5년 동안에 공무원 일자리 17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대략 지금 35조 원 정도 돈이 들겠다라고 추계를 하시거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한 번 임명되면 평균 재직 기간이 26년이고
퇴직을 한 다음에도 17년간 추가로 연금을 더 타갑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공무원 임용이 5년이나 뭐 3년, 2년에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을 추계를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데,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자신들 임기 동안의 비용만 지금 추계를 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5년치만? 예. 예. 그래서 예. 그 근본적인 이 관점이나 이 생각을 좀 바꾸고 중장기적인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서 좀 다시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는 보면 역대 정부에서 매년 공무원이 증가되어 왔던 순증 숫자가 매년 2,000명 내지 3,000명입니다. 3,000명을 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17만 명이라면 5년이면 얼마입니까? 매년 한 3만 명, 2만 5천 내지 3만 명씩을 지금 증원을 해서 10배씩을 지금 증원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예. 거의 나중에 가면 이게 지금 이제 추계를 해보면 적게는 한 320조, 많게는 530조까지 지금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실제 현장에서 그 정관영 앵커께서도 이게 이제 그 많이 보셨겠지만 그 공무원들 유학 갔다 와서 보직 못 받고 그냥 인공위성처럼 맨맨 도는 공무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게 중앙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정원 1,000명, 2,000명 되는 지방자치단체 군청이나 구청에도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공무원이 50명에서 100명씩 되거든요. 그럼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좀 먼저 해라. 알겠습니다. 시골에 또 단적으로 예를 들어가 보면 시골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요새 시골에 이제 농촌에 인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골 중학교는 학생 수 60명인데 선생님하고 법을 개정하면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의지가 없습니까?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그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요. 정의당의 이정희 의원이 또 대표 발의해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두 개의 법안이 교사 공무원의 그 노조할 권리, 해고자의 당연히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올라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진행할 의사가 안 보이네요. 그래요? 아니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임을 말끝마다 붙이는 정부 여당이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이 정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새 정부 들어서고 교육부나 노동부, 청와대와 계속 대화를 시도해 왔고요. 한 20여 차례 공식, 비공식 만남도 있었고요. 저희 요구도 잘 알고 있고 국제사회 요구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교조의 요구를 몰라서가 아니라 해결 의지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왜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정치적인 문제라는 워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근데 저희는 이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당연히 교사 공무원에게 보장해야 될 노조할 권리이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그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네요. 정치적 문제라면 야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워딩 자체로는 그런 표현이었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보수적인 세력들이, 공격에 나설 거다라는 우려. 그리고 반대가 예상되더라도 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야 하는데, 의지조차 없다는 게 참 안타깝다. 이 말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교조 해직교사 이민숙 선생님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방부 장관하고 청와대 사이에 무슨 엇박자가 났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오늘 좀 큰 것 같아요. 뭐죠? 송영무 장관이 국회 출석을 했습니다. 미국 해상봉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제안이 오면 참여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고 정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당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아직 공식 제안이 오지는 않았지만은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제안한 내용을 보고 회의를 했다. 제안이 오면 긍정적으로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한 이야기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해상 봉쇄,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은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정했다. 그렇죠. 맞다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정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의원들이 이 NSC 차원에서 논의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생각이냐 논의된 거냐는 거죠. 송 장관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다. 논의한 것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말실수가 아니라 몇 번 반복해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청와대 입장은 다르다고요? 그 직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 시간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조금 앞이에요. 네. 해상봉쇄 관련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백브리핑을 했거든요. 예. 그럼 송 장관이 말한 거하고 청와대 말은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네요. 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에서도 언급된 바가 없다. 그리고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바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자, 청와대하고 송 장관 말이 일치하는 부분하고 어긋나는 부분을 짚어보죠. 일치하는 부분은 아직 제안이 없었다는 거죠. 공식 제안은 없었다. 어긋나는 부분은 송 장관은 우리 내부에서 논의해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아니 논의 자체를 안 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자, 이런 부분은요. 사실관계가 있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말느냐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해상봉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팩트지 않습니까? 국무장관, 대통령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그럼 우리는 내부적으로 빨리빨리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근데 미국에서 공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공식 제안 오기 전에 내부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영향이냐 저런 영향이냐를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미국이 아무 제안도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는 오면 바로 하겠다.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 학교 교직원까지 해가지고 한 20명에서 25명이 학교에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체적인 국가 계획에 따라서 재배치를 하고 나서 증원 얘기를 해도 늦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선거 당시에 공약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무 그냥 계획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들 관점입니다. 근데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 담당자 이런 사람들 늘려야 한다는 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도 내걸었던 공약 아닌가요? 글쎄 그렇게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소방관 17만 명 늘리겠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규모의 차이가 있다. 그때 당시에 워딩을 제가 그대로 전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전에 필요한 공직자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숫자는 확충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요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리겠다고 안철수 후보도 공약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17만 개 늘리겠다는 공약하고는 이게 본질이 초점이 다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붙일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본질은 지금 현재의 이 공무원 증원이 실제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보조 3조 이거는 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보기에 이제 내년 최저임금이 지금 7,530원으로 16.4%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 아파트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서는 결국은 이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직원들을 많이 잘라낼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돈을 3조 원을 가지고 이제 긴급히 이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서 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령 지금 이제 정부 얘기가 3년 내로 이제 3, 4년 내로 이게 최저임금 10,000원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내후년 최저임금은 8,000 얼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내년에 3조를 풀었는데 그러면 내후년에는 사실은 한 7조에서 8조를 풀어야 되거든요. 점점 늘어난다. 그 다음에는 한 11조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부 얘기로는 일단 1년간만 풀고 그 다음에는 안 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이 최저임금을 늘린 문제점을 딱 1년간만 어거지 단방 처방으로 지금 이걸 그냥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계적이지도 않고 국가의 재정 부담에도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어서 그 예산을 쓸 바에는 차라리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뭔가 조금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얘기고요. 그렇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건 유례도 없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 이 국민의당의 입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좋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양보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충선을 좀 찾자. 이런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 입장은 이게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고 국정 철학이다. 예. 근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예산인데 예. 야당 당신네들이 무조건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예,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데 그거를 부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도 못 물러선다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만 좀 절충해서 공무원 숫자를 뭐 조금만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의당은 동의해줄 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정 정도 지난번 추경 때도 사실은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이제 많이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예. 결국은 사회복지사라든지 또 군 부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정도 동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필요한 수요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좀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적정하다고 보여지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은 동의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막무가내라면 협상에 관한 어떤 자세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막무가내다 이렇게 보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참 내일까지 쉽지 않겠네요. 그렇다면. 그래서 한숨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내일 그냥 상정돼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거나 이럴 일은 없겠죠? 글쎄, 일단 지금 이제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지역구 이건 전혀 전략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해당 봉쇄가 옳냐 그러냐 하고 또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예. 또 만에 하나 내부적으로 미리 사전 검토를 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정했다 손 치더라도 발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이 이른바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송 장관은 왜 이랬을까요? 글쎄요. 참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 판단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우리도 자체 핵무장 등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국당에서 많이 하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홍 장관은 지향점이 저와 같다. 뭐라고요? 지향점이 저와 같다. 예, 맞장구를 쳤어요. 이것은 저는 개인적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회에 나온 국방장관은 개인적 생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자체 핵무장 반대 아닙니까?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지향점이 저와 같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전에도 이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경고를 받은 바가 몇 번이 있고, 최근에 JSA 가가지고 발언과 여자 치마는 짧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 했다도 사과하고 그랬거든요. 예. 말로 설화가 많은데 그 앞에 설화들은 말 그대로 이제 말 실수 이런 거의 측면이라면은 이것은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주 큰 좀 혼란에 빠뜨리는 것 아닌가. 그렇죠. 좀 빨리 뭔가 바로 잡든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 차원에서 이거는 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안 터진 거네요. 여권 내는 부글부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이요. 네, 한국 축구의 운명의 날이 5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0시부터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월드컵 조 추첨이 시작되는데요. 본선 진출 32개 국가 중에 순위대로 8개 국가씩 1번에서 4번 포트에 들어가는데 이 뒤에서 두 번째인 우리나라는 4번 포트에 속합니다. 예. 이렇게 구성된 4개의 포트에서 같은 대륙을 제외한 한 팀씩 뽑아 총 8개의 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최약체팀에 속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추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에 속하면 제일 좋고 어떤 조에 속하면 제일 나쁜 겁니까? 예, 만약 1포트에선 한일 월드컵 때 이겼던 폴란드, 2포트에선 1010만 국 끝에 진출한 페루, 3포트에선 월드컵에 처음 진출하는 아이슬란드와 한 조가 되는 것이 그나마 최상의 상대로 꼽힙니다. 예. 하지만 1포트에서 독일이나 브라질, 2포트에서 스페인, 3포트에서 덴마크나 스웨덴을 만나면 말 그대로 죽음의 조에 속합니다. 예.
죽음에 좀 많은 피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예, 오늘 오후 쇼미더머니가 실시간 검색어에 급상승했습니다. 이 케이블 방송에서 했던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떠올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플랜다스의 개라고 불리는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의 홈페이지 주소더라고요. 플랜다스의 개요? 예, 그 네로와 파투라슈가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은 아니고요. 예, 발음은 비슷한데 강아지, 개가 아닌 여의 개로 다스라는 회사의 주인을 찾기 위한 플랜이고 이 모임을 개라고 부른다는 것에서 플랜다스의 개가 됐습니다. 아, 플랜. 다스의 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파헤치기 위한 대국민 프로젝트로 부정한 축제에 대한 국고 환수의 정당성을 100만 서명 운동으로 확보하겠다 목표입니다. 현재 쇼미더머니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 장애가 나타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재밌네요. 자, 다음 소식은? 예. 이 다사다난하던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벌써 연말인 12월이 됐구나 실감하게 하는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자선냄비 종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오랜 겨울이 또 유난히 빨리 찾아왔죠.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31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이웃들의 따뜻한